20년 전 이 학교에서 일어난 의문의 죽음. 제 삼촌이 여기서 억울하게 죽었어요. 이 사건으로 펜션을 빼앗으려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네요. 어머니가 다 시킨 거예요. 경상북도 산골 마을에 자리한 오래된 폐교 건물 앞에서 정혜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55세의 나이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서울의 아파트를 정리해 이곳까지 내려온 지 벌써 6개월이 흘렀습니다. 남편 김정우와 함께 그려왔던 마지막 꿈이 바로 이 폐교를 펜션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혜숙은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우는 생전의 교사였고 은퇴 후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사라진 학교를 다시 사람들로 가득 채우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혜숙은 서울 집을 팔아 이 폐교를 샀습니다. 건물은 30년 전에 문을 닫은 분교였습니다. 교실 3개와 교무실, 그리고 작은 운동장까지 있어서 펜션으로 개조하기에는 제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방치되어 지붕은 새고 벽은 곰팡이 투성이었습니다. 혜숙은 마을 목수 아저씨와 함께 한 달 넘게 공사를 했습니다. 혜숙이 누나, 이 나이에 이런 큰일을 혼자 하시려고? 마을 이장 최봉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장님. 남편이 꼭 하고 싶어 했던 일이거든요. 혜숙은 굳은 의지로 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혜숙의 성실한 모습을 보며 하나둘씩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교실은 추억방으로 꾸몄습니다. 오래된 나무 책상과 의자를 그대로 두고 칠판도 살려서 숙박객들이 추억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교실은 자연방으로 만들어 창가에 화분을 가득 놓았습니다. 세 번째 교실은 별빛방으로 천장에 야광별을 붙여 밤하늘을 연출했습니다. 교무실은 혜숙의 거실 겸 주방으로 개조했습니다. 아침마다 직접 만든 시골 밥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큰 식탁을 놓았습니다. 운동장에는 작은 텃밭을 만들어 상추, 토마토, 고추 등을 길렀습니다. 모든 것이 혜숙의 손으로 하나씩 완성되어 갔습니다. 드디어 해뜰마루 펜션이라는 간판을 달고 문을 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마을에서 마음이 밝아지는 곳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한 달간은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인터넷 예약 사이트에 등록했지만 후기도 없고 사진도 어색해서 선택받기 어려웠습니다. 첫 손님은 대학생 커플이었습니다. 와, 여긴 정말 학교 같네요. 추억의 교실에서 잠을 자다니. 젊은 손님들이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니 혜숙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아침에는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전, 달걀 프라이를 차려줬습니다. 사장님, 이 음식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손맛 같아요. 손님들의 칭찬에 혜숙은 뿌듯했습니다. 체크아웃할 때 다음에 또 올게요라는 말을 들으니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혜숙은 남편의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시작이 좋은 것 같아. 두 번째 손님은 서울에서 내려온 30대 부부였습니다. 도시 생활에 지쳐 힐링을 찾아온 이들은 펜션의 고즈넉한 분위기에 감탄했습니다. 여기 정말 조용하고 좋네요. 별도 잘 보이고요. 혜숙은 밤에 운동장에서 별 관측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예약 사이트에 좋은 후기들이 올라오고 블로그에도 펜션 방문기가 게시되었습니다. 폐교를 개조한 독특한 펜션, 시골 할머니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곳, 아이들과 추억 여행하기 좋은 펜션 같은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혜숙은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도시에서 온 가족들에게는 시골 생활의 재미를 알려주고 연인들에게는
조용한 산책로를 추천해줬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족들에게는 직접 만든 고구마 마탕이나 호떡을 준비해주기도 했습니다. 이건 나와 남편이 함께 꾸었던 마지막 약속이야. 해숙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남편과 함께 그려왔던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느끼며 해숙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펜션을 정리하고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해숙의 펜션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런 멋진 펜션이 생기다니. 이장 최봉수는 지인들에게 펜션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해숙은 마을의 작은 자랑거리가 된 자신의 펜션이 뿌듯했습니다. 저녁 무렵 해숙은 운동장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맑은 밤하늘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 해숙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손님들이 올 것이고 또 다른 추억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펜션 운영이 안정되어 가던 어느 날 해숙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예약 문의 전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뜰마루 펜션이죠? 다음 주말에 예약 가능한가요? 저희 가족 4명이 갈 수 있을까요? 연이은 예약 요청에 해숙은 당황스러우면서도 기뻤습니다. 알고 보니 젊은 여행 블로거가 펜션을 다녀간 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글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던 것입니다. 폐교를 개조한 신기한 펜션. 진짜 교실에서 잠자는 기분이에요. 사장님이 직접 해주시는 아침밥도 최고. 라는 글과 함께 올린 사진들이 수천 명에게 공유되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명한 여행 전문 동영상 채널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해뜰마루 펜션에서 촬영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해숙은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펜션 홍보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승낙했습니다. 촬영팀이 와서 이틀간 머물며 펜션의 구석구석을 담았습니다. 해숙이 아침밥을 준비하는 모습, 손님들이 추억의 교실에서 즐거워하는 장면, 별빛 아래 운동장에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사장님의 진심이 느껴지는 정말 특별한 곳이네요. 동영상이 공개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조회수가 10만을 넘어서고 댓글에는 꼭 가보고 싶다.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오른다. 사장님이 너무 정감 있으시다 같은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날부터 예약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숙은 하루 종일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까지 예약이 가득 찼습니다. 한 달치 예약이 이틀 만에 모두 차버렸습니다. 이럴 줄이야. 해숙은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손님들이 몰리면서 펜션은 매일 활기로 넘쳤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들이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연인들은 운동장에서 손을 잡고 산책했습니다. 해숙은 모든 손님에게 정성스럽게 아침밥을 차려주고 마을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사장님, 이곳 정말 좋아요. 다음에 가족들과 다시 올게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진짜 학교 같아서 신기하대요. 손님들의 만족도는 날로 높아졌고 온라인 후기도 계속 좋은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화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 박말순이었습니다. 78세의 말순은 서울에서 막내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펜션을 찾아온 것입니다. 해수가 잘 지내고 있구나. 말순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진지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미리 연락해 주시지. 해숙은 당황하며 말순을 맞았습니다. 말순은 펜션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펜션이구나.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정말 잘 만들었네. 하지만 말순의 시선은 어딘지 탐욕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말순은 펜션 운영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요즘 손님이 많다면서 수입도 괜찮고? 네, 다행히 예약이 많이 들어와서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해숙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말순의 질문이 단순한 관심이 아닌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말순은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해숙아, 사실 이야기할 게 있어서 왔어. 해숙은 긴장했습니다. 이 펜션 말이야. 신우이 이름으로 명예 좀 바꾸자. 어차피 너 혼자 할 일도 아니고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야지. 해숙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이가 요즘 생활이 어려워서 말이야. 이런 좋은 사업을 혼자 하지 말고 나눠서 하면 안 되겠니? 말순의 말에 해숙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 전 재산이자 삶이에요. 남편과 함께 꿈꿨던 마지막 약속이고요. 해숙은 웃으며 거절했지만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 집까지 팔아서 만든 곳인데 명의를 바꿀 수는 없어요. 말순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해숙아, 내가 이렇게 고집을 부릴 줄 몰랐네. 우리 가족인데 이런 좋은 걸 혼자만 가지려고 하면 되겠어? 어머니,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나눠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그래,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지. 말순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따져야겠구나. 처음에 이 땅 살 때 내가 보증도 서주고 도움도 줬는데 그것도 다 잊었니? 해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실제로 폐교를 구입할 때 시어머니가 연대보증을 서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그때 그건 각서도 써놨으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을 거야. 변호사랑 상의해 봐야겠어. 말순은 냉정하게 말하며 짐을 챙겼습니다. 잘 생각해보고 연락해. 가족 간에 법정까지 가는 건 보기 좋지 않잖아. 말순이 떠난 후 해숙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위험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해숙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 말순이 떠나고 며칠이 지났지만 해숙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어서 펜션 운영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예약 손님들에게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며칠 전부터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별일 아니에요. 요즘 손님이 많아서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해숙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의 걱정을 끼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오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토바이를 탄 우편 배달원이 펜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정혜숙 씨 맞나요? 등기우편입니다.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봉투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는 발신인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있어서 당장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해숙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돌보느라 바쁜 하루를 보낸 후 밤이 되어서야 조용한 교무실에서 봉투를 뜯었습니다. 명예 이전 청구 소송 통지서. 첫 줄부터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원고는 김선희, 피고는 정혜숙. 그리고 증일란에는 박말순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숙은 서류를 읽으며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소장 내용은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피고 정혜숙은 폐교 부지 구입 시 원고의 어머니 박말순과 공동 명의로 등록했으며 현재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해숙은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공동 명의라고? 해숙은 당시를 떠올려 봤습니다. 분명 자신의 이름으로만 등록했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연대보증을 설 때 뭔가 복잡한 절차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당시에는 법적 절차를 잘 몰라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서류에 사인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날 밤 해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교사 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과 함께 꿈꿨던 마지막 소망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때 그냥 믿고 서류에 사인한 게 이렇게 될 줄이야. 해숙은 자신의 순진함을 후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숙은 일찍 일어나 인터넷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지식이 전혀 없었던 해숙에게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평소 신뢰할 만한 곳을 물어볼 사람도 마땅하지 않아 혼자서 검색하며 알아봤습니다. 마침 그날은 예약이 없는 평일이어서 서울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해숙은 펜션 문을 잠그고 급하게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예약을 잡고 관련 서류들을 모두 챙겨서 나온 것입니다. 강남의 한 법무법인에서 이정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40대 후반에 침착해 보이는 변호사였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해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펜션을 만든 과정부터 시어머니의 요구, 그리고 소송 통지까지 모든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이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 봐야겠네요. 컴퓨터로 등기 정보를 검색하던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문제가 있나요? 해숙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정혜숙 씨, 이거 보세요. 변호사가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정말로 박말순과 정혜숙이 공동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해숙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럴 수가. 해숙은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당시 계약 과정을 자세히 기억해 보세요. 분명 뭔가 놓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변호사는 차근차근 당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해숙은 기억을 더듬어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연대보증을 서주겠다고 하시면서 은행에서 복잡한 서류들에 사인하라고 했어요. 저는 법적인 건 잘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때 아마 공동명의 등록 동의서도 함께 사인하신 것 같네요.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대출을 받으면서 시어머니가 연대보증인이 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동 소유자로 등록된 것이었습니다. 해숙은 그런 복잡한 법적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서류에 사인했던 것입니다. 그럼 저는 정말 절반밖에 권리가 없는 건가요?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구입 자금을 누가 냈는지, 펜션 투자는 누가 했는지가 중요해요. 관련 증거를 모아봐야 합니다. 변호사비는 얼마나 들까요? 일단 상담료 30만 원이고 소송을 진행하려면 추가로 3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해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변호사비만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펜션 수익으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일단 관련 서류를 모두 가져오세요. 당시 부동산 계약서, 대출 서류, 펜션 투자 내역, 은행 거래, 명세서까지 모든 걸 확인해 봐야 해요. 이 변호사의 말에 해숙은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분명 자신이 펜션에 들인 돈과 노력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버스를 타고 펜션으로 돌아오는 길, 해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불리한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모든 투자를 했고 펜션을 만들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돌아온 해숙은 서류 정리에 매달렸습니다. 폐교 구입 당시의 계약서, 은행 대출 서류, 펜션 개조 공사비 영수증까지 모든 자료를 찾아 정리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비용을 해숙이 직접 지불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이 법정에서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한창 법적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어느 화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펜션을 찾았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첫인상부터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말투가 어눌하고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하룻밤 묵을 수 있을까요? 남성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어느 방을 원하세요? 해숙은 평소처럼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아무 방이나 상관없어요. 손님은 별다른 요구사항 없이 체크인을 했습니다. 이름은 박종민이라고 했고 서울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른 손님들과 달리 펜션의 분위기를 즐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으로 펜션 곳곳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정말 오래된 학교였군요. 박종민은 교실 구석구석을 카메라로 담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네, 30년 전까지 분교였어요. 폐교된 후에 제가 펜션으로 개조한 거죠. 해숙이 설명하자 박종민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박종민은 해숙에게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여긴 전에도 펜션이었나요? 아니요. 제가 처음 만든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박종민은 대답을 피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도 박종민의 수상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운동장 구석진 곳까지 사진을 찍고 건물의 외벽과 뒷마당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뭘 찾고 계신 건가요? 해숙이 물어보자 박종민은 당황한 듯 답했습니다. 아, 그냥 건축에 관심이 많아서요. 하지만 박종민의 시선은 건축보다는 뭔가 다른 것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교무실 근처와 뒷마당을 유심히 살펴보며 뭔가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점심 무렵 박종민은 갑자기 해숙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 땅을 사실 때 다른 사람들도 관여했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나 시누이 같은 분들 말이에요. 해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가족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제 가족 이야기를... 그냥 마을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박종민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을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박종민은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짧은 인사를 남기고 떠났지만 해숙은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분명 보통 여행객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목적이 있어서 온 사람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해숙은 박종민의 일을 잊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계속 찾아오고 법적 문제 때문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 마을 이장 최봉수가 급하게 펜션으로 달려왔습니다. 해숙이 누나, 큰일 났어. 최봉수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인터넷에 우리 펜션 이야기가 올라왔는데. 최봉수는 휴대폰을 해숙에게 보여줬습니다.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충격적인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 펜션 20년 전 살인 사건의 현장입니다였습니다.
글쓴이는 익명이었지만 펜션 사진들이 함께 올라와 있었습니다. 바로 박종민이 찍었던 그 사진들이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20년 전 이 학교에서 당시 교장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살로 처리되었지만 실제로는 살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 이 펜션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숙은 글을 읽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20년 전 살인 사건이라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이 펜션으로 만든 이 폐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현재의 법적 분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일까요? 이장님,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해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봉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그때 이야기는 마을에서 금기시되어 왔어. 너한테 말하지 않은 건 괜히 기분 나쁠까 봐서였는데 어떤 일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해숙은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최봉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에 여기 교장이던 김성철이라는 사람이 죽었어. 공식적으로는 자살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의심했지. 왜 의심했나요? 그 교장이 학교 예산을 횡령한 게 들통나서 해임되기 직전이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자살했다고 하니까 이상했던 거야. 더구나 그날 밤에 수상한 사람들이 학교 주변에 있었다는 목격담도 있었고, 해숙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최봉수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교장 김성철, 내 시누이 김선희의 시아버지야. 해숙은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누이의 시아버지가 이 펜션에서 죽었다는 것입니까? 다음 날 아침 해숙은 평소와 다른 소란스러운 소음에 잠에서 깼습니다. 펜션 앞에 여러 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내다보니 기자들과 카메라맨들이 펜션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인터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해숙은 급하게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경찰차 2대가 더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내려서 펜션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해숙은 당황했습니다. 경찰관님, 무슨 일이신가요? 정혜숙 씨 맞나요? 저희는 지역 경찰서 수사과입니다. 40대 중반의 박 형사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인터넷에 올라온 글 때문에 조사를 하러 왔습니다. 20년 전 이곳에서 발생한 김성철 교장 사건 관련해서요. 기자들이 해숙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사장님, 20년 전 사건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펜션을 운영하면서 이상한 일은 없었나요? 시누이분과의 법적 분쟁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해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해숙이 당황하며 말하자 박 형사가 기자들을 정리했습니다. 일단 기자분들은 뒤로 물러나 주세요. 조사가 끝나면 공식 발표하겠습니다. 경찰의 통제로 기자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대기했습니다. 박 형사는 해숙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혜숙 씨, 20년 전 이 학교에서 당시 교장이던 김성철 씨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자살로 결론 났지만 최근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면서 재수사 검토 중입니다. 새로운 증거라니요? 해숙이 물었습니다. 어제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람이 김성철 교장의 조카 박종민입니다. 그동안 삼촌의 죽음에 의문을 품고 혼자 조사해왔다고 하네요. 며칠 전 펜션에 투숙한 것도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해숙은 박종민의 수상한 행동이 이해되었습니다. 건축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20년 전 사건의 흔적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정말 그때 사건이 있었던 건가요? 네, 그리고 김성철 교장은 김선희 씨의 시아버지가 맞습니다. 박 형사의 말에 해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우이 선희가 왜 이 펜션을 빼앗으려 하는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신우이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그 부분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종민 씨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사건 후 증거인멸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박 형사의 말에 해숙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그 일에 연관되어 있는 것일까요? 경찰은 펜션 곳곳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교무실과 뒷마당 일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20년 전 김성철 교장이 발견된 곳이 바로 현재 교무실 뒤편이었습니다. 박 형사의 설명에 해숙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매일 생활하는 공간 바로 옆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점심시간쯤 마을 이장 최봉수가 다시 펜션을 찾았습니다. 해숙이 누나, 괜찮아? 이장님, 사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20년 전 일도 신우이와의 연관성도. 해숙은 억울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누나가 몰랐을 거야. 그때 일은 마을에서도 쉬쉬했던 일이거든. 최봉수가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 혹시 그때 시어머니나 신우이가 이 마을에 온 적 있나요? 해숙의 질문에 최봉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사건 직후에 김성철 교장 가족들이 와서 학교 물건들을 정리해 간 적이 있어. 그때 며느리도 함께 왔었는데. 최봉수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 며느리가 지금 누나 신우이 김선희일 가능성이 높지. 해숙은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신우이 선희는 시아버지의 죽음 현장을 알고 있었고 그 장소가 자신의 펜션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펜션을 빼앗으려 하는 것일까요? 오후에 박종민이 다시 펜션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경찰과 함께였습니다. 사장님, 며칠 전에는 죄송했습니다. 신분을 밝히지 못해서. 박종민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삼촌의 죽음이 억울해서 오랫동안 조사해 왔어요. 어떤 증거를 가지고 계신가요? 해숙이 물었습니다. 박종민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삼촌이 죽기 전에 남긴 메모들과 당시 학교 비리에 연관된 사람들 명단이에요. 그리고 박종민이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나요? 삼촌 죽음 직후에 증거를 인멸한 사람들 명단도 있어요. 그 안에 박말순 씨와 김선희 씨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박종민의 말에 해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정말 20년 전 사건에 연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왜 당신 펜션을 빼앗으려는 이유, 단순 재산 때문만이 아닙니다. 박종민이 해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길 통째로 없애야 자기들이 안전하거든요. 이곳이 펜션으로 유명해지면서 20년 전 사건이 다시 주목받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해숙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펜션을 빼앗으려는 진짜 이유는 돈이 아니라 자신들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였습니다. 해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숙이 박종민에게 물었습니다. 함께 싸워주세요. 삼촌의 억울함을 풀고 당신의 펜션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박종민의 진심 어린 부탁에 해숙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박종민은 해숙을 교무실로 데려가 자신이 가져온 자료들을 펼쳐놓았습니다. 20년 동안 수집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조사해 왔는지 말씀드릴게요. 박종민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삼촌 김성철은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처럼 돌봐주신 분이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삼촌이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박종민은 오래된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젊은 시절의 김성철 교장과 어린 박종민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삼촌은 정말 성실한 교육자였어요. 학교 예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누명이었습니다. 박종민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당시 실제 횡령범이 남긴 메모예요. 삼촌을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계획이 적혀 있어요. 해숙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김성철 교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학교 예산을 빼돌렸고 그 책임을 김성철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네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박종민이 가장 중요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삼촌이 죽기 직전에 저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편지에는 김성철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종민아, 내가 죽으면 박말순과 김선희를 조심해라. 그들이 모든 증거를 없애려 할 것이다. 해숙은 편지를 읽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편지가 진짜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필체 감정을 받았어요. 삼촌 필체가 맞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종민은 계속해서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당시 목격자 진술서예요. 삼촌이 죽은 날 밤에 박말순 씨와 김선희 씨가 학교에 와서 뭔가를 가져갔다는 증언입니다. 마을 주민 2명이 작성한 진술서였습니다. 뭘 가져갔다는 거죠? 해숙이 물었습니다. 삼촌이 모아둔 횡령 사건의 진짜 증거들이에요. 삼촌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자료들을 교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삼촌이 죽은 후 그 자료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해숙은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증거 인멸에 가담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그들은 김성철 교장의 가족이라는 명목으로 학교에 들어와 증거를 없앤 거예요. 박종민은 더 충격적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당시 화장터 기록이에요. 삼촌의 시신을 화장한 후 바로 다음 날 박말순 씨가 화장터에 와서 뭔가를 더 태웠다는 기록이 있어요. 아마 삼촌이 남긴 다른 증거들을 소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죠? 해숙이 의문을 표했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어렸고 증거도 부족했어요. 그리고 박말순 씨와 김선희 씨가 워낙 철저하게 증거를 없앴거든요. 20년 동안 조금씩 자료를 모아온 끝에 이제야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됐어요. 박종민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건 최근에 발견한 건데요. 당시 실제 횡령범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작성한 자백서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시면서 가족이 저에게 전해준 거예요. 자백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학교 예산을 횡령한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고 김성철 교장은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신고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횡령범들이 김성철을 제거하고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말순 씨와 김선희 씨는 횡령범들과 한편이었어요. 돈을 나눠 가진 대가로 증거인멸을 담당한 거죠. 박종민의 설명에 해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다니. 그럼 제 펜션을 빼앗으려는 이유도 맞습니다. 이곳이 펜션으로 유명해지면서 20년 전 사건이 다시 주목받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특히 언론에 노출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과거 일이 재수사될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해숙은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갑자기 펜션에 관심을 보이고 명예 이전을 요구한 것도 모두 자신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저를 이용해서 증거를 완전히 없애려 했던 거네요. 네, 펜션을 자기들 명의로 바꾼 다음에 건물을 철거하거나 다른 용도로 바꿔서 과거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려고 했을 거예요. 박종민의 말에 해숙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속이고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박종민이 해숙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함께 싸워주세요. 삼촌의 억울함을 풀고 당신의 펜션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든 증거들이 법정에서 진실을 말해줄 거예요. 해숙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꿈꿨던 펜션을 지키고 동시에 억울하게 죽은 김성철 교장의 명예도 회복시켜야 했습니다. 좋아요. 함께 싸워봅시다. 그날 저녁 해숙은 이정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어요. 펜션 소유권 분쟁과 함께 20년 전 살인 사건도 함께 다뤄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 당일이 밝았습니다. 해숙은 새벽부터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박종민이 준비한 모든 증거들을 가방에 넣고 이정수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20년간 감춰져 있던 진실을 밝힐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20년 전 살인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언론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기자들이 해숙을 보고 카메라를 들이댔지만 해숙은 침착하게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법정 안에서 해숙은 시어머니 박말순과 시누이 김선희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예전과 달리 초조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말순은 평소의 당당함이 사라진 채 불안해 보였습니다. 선희도 해숙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펜션 명예 이전 청구 사건과 관련 형사 사건을 병합 심리하겠습니다. 판사의 엄중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숙은 긴장했지만 준비한 증거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펼쳤습니다. 피고 정혜숙은 공동 소유자인 박말순 씨의 동의 없이 펜션을 독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김선희 씨에게도 소유권이 있으므로 명예 이전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순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펜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해숙이가 혼자 결정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사건이 재수사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해숙 측 변호사 이정수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에서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20년 전 이 폐교에서 발생한 김성철 교장 살인 사건 관련 자료부터 제출하겠습니다. 법정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변호사는 박종민이 수집한 자료들을 하나씩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김성철 교장이 생전에 작성한 유서입니다. 박말순과 김선희가 증거인멸을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당시 목격자 진술서입니다. 김성철 교장 사망 당일 밤 박말순 씨와 김선희 씨가 학교에 와서 교무실에서 무언가를 가져갔다는 증언입니다.
이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하자 재판장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박종민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김성철 교장의 조카 박종민입니다. 20년 동안 삼촌의 억울한 죽음을 조사해 왔습니다. 박종민은 또렷한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삼촌은 학교 비리를 고발하려다가 살해당했고 박말순 씨와 김선희 씨가 증거 인멸에 가담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실제 횡령범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작성한 자백서입니다. 박종민이 가장 중요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박말순 씨와 김선희 씨가 돈을 받고 증거 인멸을 도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정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원고 측에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선희는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들이 현재 펜션을 빼앗으려는 진짜 이유는 재산 때문이 아닙니다. 펜션이 유명해지면서 20년 전 사건이 재조명될까봐 두려워서 증거를 완전히 없애려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증인 박말순 씨, 이 증거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말순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선희가 시킨 일이에요. 저는 그냥 따라한 것뿐이에요. 선희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먼저 제안하셨잖아요. 드디어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이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선희야, 내가 시아버지 일 때문에 걱정된다고 해서 도와준 건데. 말순이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다 계획하신 거잖아요. 선희도 맞서며 소리쳤습니다. 재판장이 질서를 잡았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증인 김선희 씨, 당신도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시아버지 일로 집안이 어려워져서.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제출된 상황에서 그들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재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판결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니라 20년 전 살인 사건과 연관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펜션 소유권에 대해서는 피고 정혜숙 씨의 단독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실제 구입 자금과 투자는 모두 정혜숙 씨가 부담했으며 공동명의 등록은 대출 절차상 형식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판장의 말에 혜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한 20년 전 김성철 교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에 재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박말순 씨와 김선희 씨는 증거인멸 및 살인 방조 혐의로 별도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의 최종 판결에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말순과 선희는 서로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법정을 나갔습니다. 2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혜숙은 박종민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승리한 것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반년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해뜰마루 펜션은 예전보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억울한 죽음을 당한 김성철 교장의 명예가 회복되고 진실이 밝혀진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로 알려졌습니다. 혜숙은 펜션 한쪽에 작은 추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김성철 교장의 사진과 함께 그의 교육 철학이 담긴 글귀를 걸어두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는 그의 유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이 공간에서 잠시 묵념을 올리고 갔습니다. 박종민은 이제 펜션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삼촌을 기리기 위해 찾아왔고 해숙과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삼촌의 억울함이 풀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종민은 볼 때마다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재판 이후 시어머니 박말순과 시누이 김선희는 증거인멸 및 살인 방조 혐의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20년간 숨겨왔던 죄가 마침내 밝혀진 것입니다. 해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정의가 실현된 것에 대해서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언론에서는 펜션을 진실이 승리한 곳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교육자의 명예가 회복되고 선량한 시민이 가족의 배신을 이겨낸 감동적인 이야기로 알려졌습니다. 펜션 예약은 항상 가득 찼고 해숙은 행복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해숙은 중요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마을 이장 최봉수와 주민들을 펜션으로 초대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장님, 마을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해숙의 진지한 표정에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펜션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 아이들 장학금으로 기부하려고 합니다. 해숙의 발표에 마을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김성철 교장님이 꿈꿨던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최봉수 이장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해숙이 누나, 정말 고마워. 우리 마을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 다른 마을 주민들도 박수를 치며 해숙의 결정을 응원했습니다. 김성철 교장의 유지가 60년 만에 다시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말 펜션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30년 전 이 학교를 졸업한 동창생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우리 모교예요. 50대가 된 졸업생들이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했습니다. 김성철 교장 선생님을 기억해요.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해숙은 졸업생들에게 김성철 교장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만 마침내 명예가 회복된 이야기를 들은 졸업생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의 억울함이 풀려서 다행이에요. 이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펜션이 되다니 선생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11월 어느 따뜻한 오후 해숙은 운동장에서 마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학금을 받게 된 아이들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온 것입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저희 열심히 공부할게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여긴 누군가의 비밀을 덮는 곳이 아니라 꿈을 키우는 곳이야. 해숙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30년 전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학교가 이제는 다시 희망과 꿈이 자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해숙은 남편 정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꿈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졌어. 정말 감사해. 정호의 미소가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함께 그렸던 꿈이 현실이 되었을 뿐 아니라 더욱 의미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펜션 마당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펜션 손님들이 함께 모여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시에서 온 가족들과 마을 할머니들이 어울려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사장님, 이곳은 정말 특별해요. 서울에서 온 젊은 부부가 말했습니다. 단순한 펜션이 아니라 마음이 치유되는 곳 같아요. 해숙은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공간이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2월이 되어 첫눈이 내린 날 해숙은 펜션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해뜰마루 펜션이라는 글씨 아래
작은 문구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김성철 교장님을 기리며라는 글귀였습니다. 박종민이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새해 첫날 해숙은 운동장에서 일출을 맞았습니다. 펜션 이름처럼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학을 맞아 펜션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었습니다. 30년 전 이곳을 졸업한 아이들의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세대를 이어 계속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해숙은 감동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야. 해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그렸던 꿈이 이렇게 아름답게 현실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억울한 죽음을 당한 교육자의 명예까지 회복시키며 더욱 의미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해뜰마루 펜션은 이제 단순한 숙박업소가 아니었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 곳, 꿈과 희망이 자라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